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무기고는 중국 무기 이야기네요. 네, 정말 오래간만에 무기고죠. 그동안 이슈 점검만 드리다 했는데 그동안 우리 샤르의 군사연구소에서 은근히 중국 무기를 많이 알아봤습니다. 현재 중국 무기는 전차와 장갑차에서부터 5세대 전투기와 항공모함에 이르기까지 나름 충실하게 구색은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제 무기에 항상 따라다니는 꼬리표, 과연 진짜 스펙대로 제 성능이 나올까? 이런 문제가 있죠. 중국이 스텔스 전투기건 항공모함이건 뭘 만들 때마다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샤르 군사연구소에서는요, 특별 연속 기획으로 한국의 국방기술력과 충돌하게 될 중국의 국방기술력을 여러 장비와 사례들을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선 뭐부터 알아볼까요? 네, 지상전의 핵심 무기인 전차와 자주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전차 기술의 자랑 15식 경전차를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통상적으로 중국 전차 기술력을 설명할 때 주력 전차인 99식 A2를 분석한 경우가 많지만 전차 전문가들은 15식 경전차가 중국 전차 기술력의 최고봉이라고 말합니다. 제식명에서 볼 수 있듯이 99식은요 1999년에 배치된 전차를 의미하고요. 15식은 2015년에 배치된 전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5식은요. 인도와 대추적인 티벳 남부 고산 지역에 적응하고자 말 그대로 중국이 보유한 최신 기술을 총동원해 개발한 그런 전차입니다. 중국은 1962년부터 인도와 남티벳,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여기 이제 라다크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역에서 대규모 전투를 동반한 국경 분쟁을 겪고 있죠. 이후에도 1967년, 2017년 그리고 2020년에도 격렬히 충돌한 바 있습니다. 1962년에 시작된 인도 중국 국경 분쟁은요, 말이 분쟁이지 전투 과정에서 8,000명 이상의 군인이 사망, 부상 혹은 실종될 정도로 격렬했습니다. 당시 중국군은 6.25 전쟁을 경험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인도군을 손쉽게 몰아내며 악사의 친 지역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죠. 기습을 당한 인도군은요, 신속히 전력을 이동시키려 했지만 교전이 진행되고 있는 라다크 지역은요, 도로망이 엉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력과 장비 수용이 아주 곤란했었죠.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인도군은 찬디가르의 공군기지에 있는 소련제 AN-12 수송기를 활용해 AMX-13 경전차를 공수한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AMX-13 경전차는요, 무게가 14.8톤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전장에 어렵게 도착한 AMX-13 경전차 6대는요, 지속적으로 고장에 시달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탑은 움직일 수가 있어서 중국군을 상대로 75mm 고폭탄을 날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소화기만으로 무장하고 있었던 중국군은요, 갑자기 나타난 경전차에 패닉에 빠집니다. 그리고 인도군 경전차의 압도적인 화력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죠. 당시 중국 정부는 전투원 720명이 사망하고 1697명이 부상당했다고 발표했지만 서방 전문가들은 이보다 훨씬 인명피해가 컸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곱하기 한 3 정도 하면 된대요. 사망자나 부상자나. 아무튼 1962년 국경 분쟁에 종식된 이후 많은 인도군 참전자들은 중국군의 라다크 점령을 막은 최대의 공로자로 AMX-13 화력 지원이 아주 유효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군도 경전차를 개발하기로 하나요? 네, 중국군은 인도와의 1960년 국경 분쟁에서 외견적으로 승리했지만 갑자기 나타난 AMX-13 경전차로 인해 전략적 목적 달성에 실패함은 물론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었죠. 중국 군부는 당연히 고산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차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어떠한 국가도 고산 지역에서 제대로 작전할 수 있는 전차를 개발할 수 없었어요. 이게 일단 고산까지 가려면 지형이 엄청 험하잖아요. 이거를 충분히 극복하거나 혹은 고산지에는 공기가 희박하니까 이 공기가 희박한 상황에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엔진을 개발하기가 힘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오랜 투자를 통해 전차 개발 기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고 중국 군부는 인도군이 수송기를 활용해 경전차를 수송했던 사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가 되자 중국군은 러시아제 일류신 76과 자국산 Y-20 수송기를 통해 운반할 수 있는 최신 경전차를 다시 요구했어요. 그리고 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요, 35에서 36톤의 중량 제한을 지키면서도 극단적인 지역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기동성과 현대적인 전차전 수행 능력을 갖춰야만 했습니다.
곧바로 중국의 제617 연구소와 제201 연구소가 경쟁을 시작했고요. 여기서 제617 연구소의 안이 15식 경영전차라는 명칭으로 채택이 됩니다. 중국군에 공식 채택된 이 15식 경전차는요, 전차포를 포함한 전장이 9.2m, 전폭이 3.3m, 전고 2.5m로 전투 중량은 장갑 옵션에 따라 33에서 36톤급 수준입니다. 99식 주력 전차와 비교하면 차체는 1m 이상 짧아졌지만 차폭과 높이는 유사하고 전체적으로 59식 전차, 그러니까 59식이 뭐냐면 이제 T-54, T-55의 중국형 전차예요. 중국제 라이센스라는 거. 이 59식 전차와 유사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특별한 것이 없지만 15식 전차는요, 포장 상태가 형편없는 외곽 국경지대에서 운영되어야 했기 때문에 최저 지상고, 그러니까 지면에서 전차 바닥까지의 높이를 40cm 이상으로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최저 지상고가 올라가면 전차의 전체 높이가 높아져 적에게 쉽게 노출이 되게 되죠. 따라서 중국의 신형 경전차는 최대한 낮은 높이를 가져야 한다고 중국군이 요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차의 높이를 좌우하는 것은요, 전차포의 고저곽하고요, 탄약수의 존재예요. 그래서 중국 기술진들은요, 중국 전차 중에 최초로 포탑 후방에 장착되는 버슬식 자동장전장치를 채용합니다. 그 결과 탄약수가 사라지면서 전차의 높이가 낮아짐은 물론 탄약수가 운신할 공간을 확보할 필요성도 없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폭을 좁힌 포탑이 채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포탑의 높이가 줄어들면 전차포의 고저각도 함께 줄어들어요. 그래서요, 중국 기술진들은 이 문제에 대응해 포신이 장착된 중앙부가 좌우보다 높게 돌출된 마치 K1 전차와 같은 돌출 구조를 선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항각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정된 포탑 높이에서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22도가량의 부항각을 확보하고자 K1이나 K2 흑표 전차처럼 유기압 현수장치를 채택합니다. 즉, 유기압 현수장치를 사용해서요, 전차 차대의 높낮이를 조절함으로써 5도 정도의 추가적인 고저각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요, 산악지형 전투에서 아주 효과적이었죠. 중국이 한국을 따라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K1과 K2 흑표전차의 기술 개념이 15식 경전차 개발에 많은 영감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5식 경전차가 105mm 전차포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105mm 포가 왜 놀라운 선택인가요? 네, 1969년에 있었던 중소 국경 문쟁 이후 소련은요, 당연히 중국에 대한 무기와 기술 공급을 차단합니다. 이때 접근한 것이 바로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서방 진영이었죠. 미국은 냉전에서 승리하고자 소련 포위 전략으로 1978년에 중국과 수교하게 됩니다. 미국과 유럽 방산 기업들은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중국의 무기 및 기술을 수출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중국은 59식 2형 전차부터 51구경장 105mm 강성포, 그러니까 우리 육군이 쓰는 K1 전차포에도 사용 중인 영국제 L7 계열의 105mm 전차포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15식 경전차도 예외는 아니어서요, L7 계열 전차포를 채택한 우리 육군의 K1 전차는 물론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인도의 자라와르 경전차와도 탄약이 호환될 정도예요. 중국제인데. 중국은 연구를 통해서 정식으로 L7 105mm 전차포 기술을 도입함은 물론 1980년대에 세계 최고의 APF-SDS 기술을 가진 이스라엘을 통해 APF-SSD탄 기술을 도입합니다. 중국은 이 당시에 도입한 서방 기술을 활용해서요, 독자적으로 러시아 규격의 125mm 전차포와 APF-SDS탄을 개발했죠. 15식 경전차는 중국의 노린코사에서 자체 개발한 BTA-2형 105mm APF-SDS탄을 사용합니다. 이 관통력은요, 2000m 거리에서 66.2도 경사각의 균질 아변 강판 220mm 이상을 성공적으로 관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요, 장갑을 강화한 개량형 T-54나 55 전차 등을 여유롭게 격파할 수 있는 성능이에요. 15식 경전차의 개발이 순조로웠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5식 경전차의 자랑은요, 고산 지역에 대응한 동력 시스템이라고 이제 중국은 말하고 있는데, 중국은 1978년부터 향후 99식 전차가 될 차세대 전차 연구를 시작하면서 서방의 최신 전차와 경쟁할 수 있는 고출력 엔진 개발 사업도 함께 착수했습니다. 중국은 6.25 전쟁에 참가한 대가로 소련으로부터 T-34 전차 면허 생산과 함께 V2 디젤 엔진 기술도 받아올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 V2 엔진 계열은요,
T-34부터 시작해서 그 발전형이 된 T-55, T-62 그리고 T-72 전차에까지 사용됐고요. 최신형 T-90M 전차에 사용 중인 1130마력의 V92S2F 엔진까지도 이 V2 엔진의 발전형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주구장창 우려먹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우려먹을 수 있냐? 이 V2 엔진은요, 일단 구조가 간단하고요. 장고장도 적었어요. 하지만 서방의 디젤 엔진과 비교하면요, 연비, 가속 성능, 그리고 운영 수명에서 크게 열세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개량해도 1200마력 이상의 출력을 발휘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러시아도 신형 전차, 최신형 전차 T-14 아르마타부터는요, 완전히 새롭게 개발한 1500마력급 CHTZ-12H360 디젤 엔진을 탑재하게 됩니다. 중국 역시 V2 엔진을 탈피하고자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국 챌린저 전차에 장착된 퍼킨스사제 CV12 1200 TCA 1200마력 엔진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엔진은 영국제는 아니야. 아시죠? 그쵸? 그러니까 영국제 엔진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요, 서방 최고의 기술이 아니에요. 영국제 엔진은. 2차 대전 때 뭐 비행기 엔진은 그렇다 치더라도 롤스로이스 엔진 같은 건. 그래서 중국은요, 독일 레오파드2 전차에 사용된 MTU MB873 엔진의 민수 버전인 MB396 엔진을 1980년대 초반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MB396 엔진은요, 이 1500마력 MB873KA500 엔진의 실린더 숫자를 8기통으로 줄여서요, 900마력으로 만든 모델이에요. 그런데 기본 구조는 동일하지만 군용 규격의 고품질 부품 대신에 중급 부품을 사용해서요, 가격을 낮춘 모델이었습니다. 중국은요, 디젤 기관차 등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200대를 완제품으로 그리고 300대를 면허 생산해서요, MB396 엔진의 설계도와 기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근데 중국은요, 이 MB396 엔진의 우수성에 감탄하고요. 그리고 감탄하면 뭐 하겠어요, 얘네들이? 당연하죠. 이거를 무단 복제, 데드카피 하기 시작합니다. 재벌을 못 주는 거죠. 아무튼 그 결과물이 바로 8V165 엔진이에요. 하지만 지극히 당연하게도 복제된 엔진은, 중국이 복제한 엔진은 요구된 신뢰성과 작동 수명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 MB396 엔진은요, 소련제 V2 계열 엔진과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의 복잡성과 정밀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중국이 복제한 부품으론 조악한 부품, 소재가 형편없었잖아요, 중국이. 이 부품으로는 복잡한 작동 과정을 전혀 재현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중국은요, 복제 생산을 포기하고요, 소련제 V2 엔진을 기반으로 독자 개량한 12150L 엔진에 MB396 엔진의 기술을 집어넣은 형태로 150HB 엔진을 개발합니다. 150HB 엔진은 어땠나요? 네, 이 엔진은요, 러시아 엔진으로는 달성할 수 없었던 1200마력급 출력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국이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1999년부터 배치가 시작된 99식 전차부터 이게 탑재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2010년대 이후에 배치된 99식 A2 전차부터는요, 출력이 1500마력으로 향상된 150HB2 엔진이 장착되었죠. 정확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서방 전문가들은요, 150HB 엔진의 개발에만 대략 15년 이상, 그리고 출력을 보다 향상시킨 150HB2 엔진의 개발에만 약 10년을 중국이 투자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국은 이렇게 어렵게 개발한 150HP 엔진을요, 99식 전차 외에도 05식 자주포, 그 다음에 08식 보병 전투차, 그리고 05식 양서 보병 전차 외에 15식 경전차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최신 전투 차량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폐쇄성으로 인해 150HP 엔진의 성능과 신뢰성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여러 간접 정보를 보면요, 이 엔진이 아직도 여러 가지 잔 고장과 누유, 그리고 수명 저하 등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해 2001년부터 배치를 시작한 알칼리드라는 전차가 있어요. 이게 MBT-2000인데 이 알칼리드 전차에는요, 중국제 150HB 엔진 대신에 우크라이나제 1200마력급 6TD2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제 150HB 엔진이 외부로 노출된 것은요, 2017년에 태국에 수출된 MBT-3000, 이게 수출용은 VT4인데 이 전차를 통해서였어요. 태국군은요, 1200마력급 150HB 엔진과 VT4 전차에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그럴까요? 이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15식 경전차는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번 더 엔진을 개조하게 됩니다. 15식 경전차는요, 더욱 발전된 8V150HB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엔진은요, 산소가 희박한 고산 지역 운용에 발맞춰서 강력한 터빈 장치를 추가한 엔진이라고 합니다. 이 터빈 장치는요,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고산 지역이나 급가속 및 험지 탈출을 위해 큰 출력을 필요하는 상황에서는요, 선택적으로 작동해서 추가적인 공기와 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게 조금만 과열되면 이게 엔진이 붙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사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고도 4,000m 이상의 고지에서는 터빈이 희박한 공기를 추가로 압축하는 역할을 수행해와 따라 15식 경전차는 항상 700마력 이상의 출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중국 엔진 기술의 최고봉이라고 호칭한 거예요. 이 15식 경전차는요, 전투 중량은 36톤 기준, 통상 출력 시 톤당 마력비가 24.5고요. 터빈 사용 시에는요, 톤당 마력비가 27.7 정도 돼서 굉장히 우수한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15식 경전차의 수출형인 VT5 경전차를 통해 유추해보면요, 15식 경전차는요, 노상 최고 속도가 시속 70km 이상, 야지 주행 속도는 시속 35에서 40km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이 15식 경전차가 실전 배치되자 인도군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인도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요? 네, 중국이 15식 경전차를 티베트 남부에 배치하자 인도군에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티베트 남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검증된 경전차 모델을 인도군은 찾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엉뚱한 친구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나라의 K9 자주포죠. 왜 K9 자주포냐? 인도는요, 2017년에 우리나라의 K9 자주포, 인도명 이제 마사르티죠. 마사르. 이 마사르티 100대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요. 이 LNT, 이제 라센 안 토브로라는 회사인데, 여기에서 면허 생산을 개시해서요, 2021년 2월에 마지막 100번째 양산이 완료가 됐어요. 이어서 인도 육군은요, 2021년 3월에 K9 자주포 3대를 이 라다크 지역으로 보내서 성능 평가를 수행했는데요. 이 라다크를 방문한 마노즈 무쿤드 나라반의 인도 육군 참모총장은 K9 마즈라는 고고도 지역에서도 작동할 수 있으며 현장 시험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면서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칭찬함과 동시에 연대급 배치를 이 라다크 지역에 결정하죠. 이어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서 인도 국방부는요, K9 자주포 100대를 추가로 주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인도는 최소 1000대 이상의 최신 자주포가 필요하지만 여기서 인도가 잔머리를 한번 굴렸어요. 어떻게? K9 자주포 100대를 면허 생산해서 기술을 흡수한 이후에 터키의 푸트나 자주포처럼 K9 복제형을 개발해 배치하는 계획을 인도가 진행을 시켰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K9 자주포는요, 이게 인도가 함부로 카피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녹록한 물건이 아니에요. 생각 외로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카피할 생각을 접어버립니다. 더욱이 2020년과 2022년에 중국과의 대규모 국경 충돌이 발생하자 인도는요, 2023년 2월에 100대를 추가로 주문한다고 발표했고요. 현재 도입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도가 한 발 더 나아간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이 K9 자주포가 라다크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자 인도판 국방과학연구소에 해당하는 DRDO라는 데가 있어요. 이 DRDO는요, K9 자주포 차대를 활용한 경전차 개발 사업을 육군에 제안합니다. 즉, K9 차대 벨기에 CMI사가 개발한 C3105 포탑, 요거를 결합한 방법으로 전투 중량 35톤급 경전차를 손쉽게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인도 육군이 반대합니다. 왜냐? 라다크 지역의 도로와 교량이 30톤 이상의 중량을 견딜 수 없는 데다가 C-17송기를 활용해 2대의 경전차를 동시에 공수하기 위해서는 전투 중량을 25톤 수준으로 억제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DRDO는요, K9 자주포를 면허 생산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력을 전수받은 인도 이 라슨 앤 토브로사와 협력해서 K9 자주포에 사용된 MT881 1000마력 엔진과 유기압 현수장치 기술을 적용한 경전차 개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문제가 터지죠. 독일 정부가 중국의 압박을 받아요. 그래서 이 MT881 엔진 수출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DRDO는요, 미국 커민스사가 개발한 750마력급 엔진을 도입해 현재
자라와르로 호칭되는 경전차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시험 결과와 신뢰성에 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 750마력 엔진은 함량 미달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 자라와라는 인도군의 요구에 발맞춰서 전투 중량을 25톤으로 줄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벨기에제 이 C3105 포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도는 엔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네요. 이 자라와라는요, 수송의 편리성을 위해서 중량을 25톤으로 억제했지만 전장에 도착한 이후에 모듈 장갑을 추가해 방어력을 보강하는 개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즉 실제 전투 중량은 30톤이 넘을 가능성이 높죠. 무엇보다 중국의 15식 경전차가 최신 세라믹 복합 장갑을 채용해서 포탑 전면 장갑이 2000m 거리에서 105mm APF SDS 탄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는 증언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15식 경전차와 교전하기 위해서는 자라와라도 최소한 30톤 이상의 전투 중량을 갖출 필요성이 있고, 고산 지역에서 충분한 기동성을 갖추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750마력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0마력 이상의 출력이 필요한 거예요. 중국 애들은 1500마력이잖아요. 그런데 독일제 MT-881은 수출이 안 된다? 그렇다면 엔진을 도대체 누가 제공할까요? 여기에서도 우리나라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STX 엔진은요, 중동 지역과 인도와 같은 분쟁 지역 수출을 위해 MT-881 엔진과 동일한 성능을 갖춘 SMV-1000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개발 사업에는 총 250억 원이 투입되었고요. 2023년 12월 8일 언론 보도를 통해 내구도 시험 단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STX 엔진 관계자는 2024년 상반기까지 K9 자주포의 엔진을 탑재한 상태로 3,200km의 주행시험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것이 통과되면요, 2024년 하반기에 SMV-1000 엔진시 제품이 이집트용 K9 자주포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4년 연말까지 총 9,600km의 내구도 평가 시험을 완료하고 2024년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STX 엔진은 1986년부터 K1 전차용 MB871 엔진의 면허 생산을 시작했고요. 이어서 MT881을 면허 생산하는 과정에서 구성품 대부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 결과 독일 MTU사가 공급하는 MT881의 절반 가격인 4억 원 정도로 한국군에 납품하고 있고요. 부품 국산화 과정에서 엔진 기술력을 대부분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STX 엔진 관계자는요, SMV-1000 엔진이 MT881과 완벽한 호환성을 가진과 동시에 5% 연비 향상을 이루었고, 독일 MTU사가 STX 엔진을 방문해 SMV-1000이 MT881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이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제는 인도의 경전차 개발에 우리 국산 엔진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 한국과 중국 엔진의 기술력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중국이 20년 이상의 시행착오를 거쳐 개발한 150HB 엔진의 체력과 성능은요, 독일 MTU사가 1970년대에 개발한 MDB870 계열 엔진에 비교되거나 그보다 좀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이와 비교해 SMV-1000은요, 독일이 1990년대에 개발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 생산한 MT880 계열과 동급 성능을 자랑하죠. 여기서 MT880은요, MD870 계열과 비교해 엔진 최적의 70% 수준으로 감소했고요. 보다 우수한 연비를 갖고 부수적으로 환경 오염 물질도 덜 방출됩니다. 즉, 소형화된 MT880 엔진을 탑재한 것만으로 자주포는 엄청난 내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요. 주력 전차는 차대 길이를 1m 정도 줄일 수 있는데요. SMV-1000은요, 아직 시험평가가 끝나지 않았지만 시험평가가 끝나면 곧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통해 인도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인도 입장에서는 미국제 엔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 역시 저렴한 SMV-1000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라와르 경전차에도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라다크 지역에 자주포를 배치하지 않았나요? 네, 인도군이 라다크 지역에 K9 자주포를 배치함에 따라 중국은 신형 자주포를 개발해야 하는 골치 아픈 상황에 놓이게 됐죠. 그런데 2010년 12월 1일 인도는 500억 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8,500억 원이 넘는 아주 막대한 돈이에요. 이 500억 루피를 들여서 미국으로부터 M777 견인 곡사포 145문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M777 견인 곡사포는요, 미국의 표준 155mm M198 곡사포의 중량이 7,154kg인 것과 비교해 41%나 가벼워진 4,200kg에 불과해요. 인도는 M777에 앞서 2015년 말에 15대의 CH-47F 치누크 수송 헬기도 주문했습니다. 이 CH-47F는요, 3,000에서 4,000m 고산 지역에서도 M777 곡사포를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중국은 2010년대 초반부터 인도가 미국제 CH-47F 치누크와 M777 도입에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중국의 기술력으론 M777 초경량 곡사포나 CH-47F급의 수송 헬기를 신속히 개발할 역량이 없었다는 거죠. 이에 중국은 향후 PCL-181로 호칭될 차륜형 자주포 개발 사업을 신속히 시작해서요. 2019년에 최초로 공개합니다. 이 PCL-181은요. 타이안 GM 6x6 군용 트럭에 155mm 52구경장 곡사포 체계를 탑재한 모델이에요. 전체적으로 스펙상 프랑스의 캐사르와 동일한 형태와 성능을 가진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중국의 선택은 고산 지형에서도 비교적 고속으로 기동할 수 있는 차륜형 자주포를 활용해서 헬기 기동이 가능한 M777에 대응한다는 것이었죠. 중국은 2019년 즈음에 PCL-181 차륜형 자주포를 완성시킨 이후 곧바로 티베트 남부 지역에 배치했고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인도 국경 지역에 100대 이상이 배치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헬기의 기동력을 트럭의 속도와 대량의 수량으로 대응한 거죠. 이 PCL-181 차륜형 자주포는요, 곡사포를 0도에서 플러스 67.5도 각도까지 방열할 수 있고요. 360도 포탑 회전이 가능한 자주포와 달리 트럭 탑재 특성상 좌우 20도 각도만 회전할 수 있습니다. 사격 방식은 차륜형 자주포와 후방에 2개의 대형 스페이드를 사용해 차대를 고정시킨 후에 2명 이상의 장전수가 차량 측면에 장착된 탄약 상자에서 포탄과 장약을 빼내서 반자동 장전 장치를 사용해서 발사합니다. 그래서 분당 4발에서 6발의 발사 속도를 가질 수 있죠. 그럼 문제가 없냐?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뭐냐면 PCL-181로 K9 자주포를 상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K9 자주포는요, 10m 거리에서 폭발한 152mm 고폭탄 파편 방어를 위해 두께 19mm의 고경도 철판을 가져서요, 적군의 대포병 사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60도 회전이 가능한 포탑을 가지고 있고요. 포탄 자동 장전 장치를 사용해서 분당 6발의 발사 속도를 보유하고 있죠. K9A2는 9발입니다. 그런데요, 중국의 PCL-181은요, 사격 시에 장전수가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PCL-181이 지금 어디 갔어요? 고산 지역에 갔다고, 여러분들. 3,000m, 4,000m, 이거 고산 지역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고산병 걸려요. 여러분, 수목 한계선이 3,000m예요. 수목 한계선이 뭐냐면 여러분들, 3,000m 이상 돼서부터는 풀에는 아마가 못 자라요. 근데 여기에서 장전수들이 노출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장전수가 어떻게 해야 돼? 40kg에 달하는 포탄을 수동으로 장전해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숨쉬기도 힘든데. 굉장히 장전하기 힘듭니다. 여기서 운영하기 엄청나게 힘들어요. 즉, 제대로 요구된 사격 속도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결국은요, 중국은 세계 최강이라고 자평하고 있는 05식 자주포에 15식 경전차에 사용된 터빈 장치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고산 지형에 적응하는 대규모 성능 개량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와 비교해서 중국식 주장으로 05식보다 한참 떨어진다는 우리의 K9. 그러니까 얘네가 05식이 세계 최강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K9은 우리 05식보다 항상 한 수 아래다. 이렇게 얘기해. 진짜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중국이 그렇게 폄하한 K9은 노르웨이의 북근검부터 이집트 혹서 사막지대 그리고 인도의 고산 지역에서 이렇다 할 계주 없이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실제 2019년 인도는요, 파키스탄과 국경 분쟁에서 K9 마자라를 동원해 파키스탄의 SH-15와 상대했습니다. 이 SH-15는 중국제 PCL-181의 수출형이에요. 정확한 정가는 불분명하지만 인도는 K9 마자라에 대단히 만족해서 추가 주문을 검토했고요. 반면 파키스탄이 SH-15를 더 사들인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네,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아쉽게도 중국의 폐쇄성으로 인해 중국제 전차와 자주포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정보는 존재하죠. 제가 지난번에 태국 얘기 한번 했었죠. 태국은 우크라이나제 T-84 오플롯 M 전차를 구입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2014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러시아 갈등으로 인해 납기가 지연되면서 대체용으로 중국제 99식 전차의 수출형인 VT-4를 선택합니다. 파키스탄 역시 T-84 오플롯 M의 도입이 좌절된 이후 2019년에 VT-4 전차를 선정하고 8억 5,900만 달러에 176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죠. 하지만 2020년 5월 우크라이나에서 놀라운 뉴스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카마르 자베드 바즈와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이요, T-84 오플롯 M 전차와 스키프 대전차 미사일 도입 의사를 타진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중국은요, 러시아가 개최하는 탱크 바이애슬론 경기를 통해 자국 전차를 적극 홍보하기 시작했는데요. 2016년에 참가한 96식 전차는요,
주행 중에 보기륜이 탈락해버립니다. 또 파키스탄이 VT-4를 평가하던 2018년 당시 중국 전차는 탱크 바이애슬론에 참가해서 이동 표적은 고사하고 고정 표적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굴욕을 겪게 돼요. 여기에다가 속도가 다른 전차들보다 한참 처지는 것은 덤입니다. 파키스탄은 중국과 전차를 공동 개발한 경험이 있고요. 이와 동시에 우크라이나 T-84 오플롯 M과 중국제 VT-4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즉, 그 누구보다도 중국의 전차 수준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파키스탄은. 그 결과 중국제를 피할 수 있다면 최대한 피하고 있습니다. 앞서 태국은 중국제 전차의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 태국의 중국제 전차 도입 배경에는요, 쿠데타가 빈번한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태국 정권에 대한 서방의 무기 수출 기피가 한몫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즉, 성능이 아닌 정치적 선택이었다는 거죠. 결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T-84 오플롯 M 전차의 도입이 물 건너가게 되지만 중국제 지상무기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기까지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